세상을 빗자루로 확 쓸어낸 다음 뭘 해도 해야 된다는 애야. 그러니 그거 웃기는 거지. 누가 저한테 쓸려지겠어? 아니, 아무리 쓸어내도 쓸어낸 다음 그 자리에 쓰레기가 다시 안 생기겠어?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치야. 아내문의 한송이. 전영학. 대추나무에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식전에 습관처럼 연 창문 밖에서 어떤 새의 속삭임이 내 귀를 은밀히 흔들었던 것이다. 둘이서만 통하는 미러와도 같이 가슴을 재촉하는 그 소리를 찾아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던졌다. 나풀거리는 꽁지깃이 나뭇잎 사이에서 언뜻 포착되는 게 기뻤다. 푸른 빛이 감도는 검정색 머리에 노란 뺨, 연회색 날개를 가진 아주 작은 새였다. 하지만 녀석은 나뭇가지 사이를 두어 번 폴폴 뛰다가 뭐가 바쁜지 금세 포르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나는 곧장 녀석을 따라갔으나 이내 힘없이 늘어져야 했다. 앞집에 삐죽 솟구친 오렌지색 패널 지붕에 내 시선이 맥없이 걸렸던 것이다. 그 지붕의 처마를 범하기라도 할까봐 미리미리 가지를 잘린 대추나무의 허약한 품새가 오늘따라 퍽 외로워 보였다. 그러자나도 남나중 잎을 틔우고 6월도 중순이 된 지금에서야 희끗희끗 꽃을 피우는 활개마저 빈약한 이 나무는 앞집 감나무 그늘 속에 늘 갇혀있는 신세였다. 그래서인지 엄지만한 잎사귀를 하늘거리며 언제고 불안하게 서 있어야 했다. 그런데 새가 날아와 논일다 간 것이다. 아주 잠깐이지만 말이다. 나는 그 새가 다시 놀러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다. 수시로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하지만 내가 잠깐 딴 일을 하느라 창 곁을 떠난 사이였는지 아니면 다시는 놀러올 생각이 없어졌는지 꿀벌 때만 잉잉거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새는 다시 눈에 띄지 않았다. 새를 기다리는 일이 부질없는 짓임을 깨우쳐갈 무렵 새 대신 오지랖 넓은 마당발 을자씨한테서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확인해 주겠으니 한번 만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며칠 전에 하염없이 비가 쏟아지는 밤에 만난 적이 있었다. 10살이나 아래지만 대놓고 이름 부르기를 자제하는 대장과 함께였다. 나는 을자씨와 대각에 있는 귀하를 의식해서라도 그녀와 편하게 어울리면 곤란한 점이 있었다. 만남을 주선한 을자씨도 그것을 모르지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귀하를 꺾어놓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동행시키는데 나름 성의를 다하는 기색이었다. 발단은 외지에 나가 살던 귀하가 느닷없이 귀향하면서 벌어졌다. 이 도시 배후의 궁벽진 면단 위 우리의 태생지는 중야가 되기 전에 집집에 전깃불이 꺼졌다. 가로등 몇 점만이 졸면서 밤을 밝히는 적막강산이 되는 것이다. 망설이던 끝에 귀하가 낙점한 곳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그것도 하필 우리 동네였다. 귀하의 귀향은 을자씨한테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초등학교 시절 시골이지만 부유한 집안 덕으로 세상 물정에 깨었던 귀하의 콤플렉스가 을자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자글자글 끓고 있었다. 더욱이 이 도시의 중학교로 진학한 지 얼마 안 되어 온 집안이 시골 생활을 접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 마당에 을자를 쓱 내려다보면서 변변한 말 한마디 없이 떠나가던 귀하를
을자는 각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명이 된 귀하가 젊은이 뺨치게 반짝반짝 윤나는 얼굴로 우리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을자 씨는 매사에 의욕이 꺾일 정도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은 을자 씨가 귀하의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 숨죽였지만 귀하는 어디에서도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입에 담지 않았다. 자기처럼 죽었거나 이혼을 했을 거라고 짐작하는 을자 씨의 마음이 다소 풀려가는 와중에 엉뚱하게도 귀하는 동네 일에 본격 뛰어드는 제스처로 나왔다. 을자 씨의 마음짝에는 자갈길 같은 불편함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귀하가 귀향한 진위를 우리는 알지 못했다. 번잡한 서울을 떠나 심신을 쉬자는 것인지, 무슨 일에 얽혀 잠시 도피처를 찾은 것인지 그녀는 말해주지 않았다. 귀하가 풀장이나 피트니스 클럽에서 몸매나 관리하는 유한 마담으로 구구한 것보다는 동네 일에 나서는 것이 살갑다고 우리 동창들은 편들었다. 하지만 을자씨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을자씨가 동네 일에 헌신 봉사한 오랫동안의 치적을, 또한 그로 인해 쌓아 올려진 그녀의 자부심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을자 이름 뒤에 꼭 씨를 붙이는 연유가 거기에 있음을 그녀도 당연시 할 정도니까. 달고 있는 장이 몇 개냐는 일부 동창들의 비아냥도 곁들였지만 말이다. 을자 씨와 귀하가 본격적으로 틀어져 정면 대결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장을 뽑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을자 씨는 현 대장이 높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성실하게 치안과 민생을 위해 봉사했으니 연임을 시키자는 주장인데 반하여 귀하는 봉사직이든 알바직이든 새 인물을 뽑아야 민주성과 자주성이 고양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귀하가 그저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라고 보았으나 끝내 주장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알고 을자 씨는 전투 의지를 불살랐다. 이는 필시 어떤 꿍수를 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어놓겠다는 전략이라고 그녀는 의심했다. 방범대장이 우스운 것 같아도 시의원은 물론 시장을 만나는데도 일반인보다는 격이 올라가게 마련이고 선거철이면 국회의원 나리도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귀하의 행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동네의 굳은 일, 마른 일 마다치 않은 자기를 경시하는 짓거리라고 분을 사귀지 못했다. 이미 부녀 야유회나 근린공원 청결 문제, 상가 간판 정비를 위한 홍보 등 갖가지 마을 대소사에 사사건건 대립하던 둘의 관계는 우리 동창들의 노력으로도 회복이 힘들 정도로 악화되어 갔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도시 변두리 우리 마을의 방범대장 자리를 놓고 관심 있는 대원들이 참여한 거라지만 전례 없는 비공식 선거가 치러지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을자 씨의 완승이었다. 그간 쌓아온 을자 씨의 인맥이며 골목 여론 조정자로서의 관록에다가 평소 누구에게나 습습한 대장의 인품이 귀하와 그녀가 추천한 여성 후보자를 압도했던 것이다. 그날 회식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연임된 대장을 축하하기 위해 을자 씨가 마련한 자리였다. 물론 그 자리에 나를 꼭 집어넣고 싶어하는 을자 씨의 저희를 나는 잘 알았다. 대장의 연임도 연임이지만 자기의 완승을 확인시키고 또 은연중 과시하고 싶은 심정이랄까. 내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장을 을자 씨가 떠미는 바람에 억지로 맡게 되었던 것과도 무관치 않았다. 그건 감투가 아니라 모임의 심부름꾼 정도였으나 어떤 경우에는 대표로서의 중심을 잡아야 할 때도 있었다. 패배한 귀하를 의식하면
마땅히 고사해야 했다. 선거가 끝난 지 달포가 넘었고 앙앙불락할 줄 알았던 귀하가 괴이할 만큼 조용하다고 해도 그건 혹 반전을 꾀하는 노림수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을자씨는 주저하지 않았다. 밤에 그것도 시 외곽 깊은 곳에 감쪽 같은 자리를 마련했으니 조금도 괴념치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외진 그 음식점을 찾아갔다. 아무리 마당발이라지만 어떻게 알아두었을까 싶을 만큼 산모퉁이를 끼고 돌다가 높은 고개를 차오른 후 잣나무 숲이 우거진 길섭으로 빠져야 나타나는 집이었다. 입구에 노트 쪼가리만한 송판이 크레용으로 쓴 상호를 달고 있었지만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그냥 아름아름으로 얻어들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산속에서 무슨 영업이 될까 싶었는데 의외로 꽤 널찍한 홀 한가운데에서 예약석이라는 손글씨판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한쪽 구석으로 피하여 자리를 잡았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고 산속이라서 감지하지 못했을 우기가 빗방울을 흩뿌리기 시작했다. 이거 참... 가장자리로 빗물이 튀자 을자씨는 안쪽으로 의자를 좀 끌어들이며 장소를 정한 스스로의 못마땅함을 얼굴에 내보였다. 누님, 오히려 낭만적이네요. 대장이 을자씨의 불편한 심기를 챙겼다. 나도 우리가 언제 비오는 산속의 정취를 느껴보았었느냐고 대장을 거들었다. 을자씨의 얼굴이 다소 풀리며 소주와 함께 이 집 추천 메뉴 도토리묵과 염소 편육을 주문했다. 안주를 기다리는 사이 우리는 소주잔을 들어 대장을 위해 죽배를 들었다. 사실은 말이야, 귀하 걔가 무척 집요했지. 빈잔을 내려놓으며 을자씨가 여유 있는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지, 대장, 그게 무슨 꼴심 쓰는 자리라고 걔가 그걸 그토록 탐내겠냐고. 내가 뻔히 알지, 그 꽁심을. 그게 뭔데? 나는 잠옷 궁금한 척 물었다. 대장하고 아삼육이 되면 우선 시의원들하고 친해질 거 아니야.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시장하고도 국회의원 나리하고도. 하지만 그런 야심으로 대장을 추천하거나 대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내 지론이야. 여기 우리 대장은 그런 야심이나 꿍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신뢰하는 거야. 맞지? 을자씨는 확인을 하듯 대장을 쳐다보았다. 대장이 편하지 않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했다. 그러면 을자씨는 이제 귀하하곤 평생 척지고 살 거야? 내가 물었다. 을자씨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걔는 근본이 안 돼 먹었어. 사람을 차별하는 못된 습성이 배내라고. 무슨 오금 박히는 일을 당했구먼. 내가 한마디 얹자 그녀는 더 높은 톤으로 반응했다. 나한테만 그러는 애가 아니야. 나름대로 잘났다고 우쭐하는 게 있겠지만 세상을 빗자루로 확 쓸어낸 다음 뭘 해도 해야 된다는 애야. 그러니 그거 웃기는 거지. 누가 저한테 쓸려지겠어? 아니, 아무리 쓸어내도 쓸어낸 다음 그 자리에 쓰레기가 다시 안 생기겠어?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치야. 쓰레기를 방치하자는 건 아니야. 눈에 띄는 대로 주워서 버려야지. 을자씨가 목이 마른지 소주를 한 잔 따라 입술을 작셨다. 그거 아주 못된 인물이네. 그러니까 대장 선거에도 패하지. 내가 을자씨한테 추임새를 넣자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도 여자지만 여자에게 마땅한 일이 얼마든지 있지. 여성 폄하는 안 돼요. 우먼 경찰서도 있는걸요. 이번에는 대장이 밉지 않게 제동을 걸었다. 여자가 여자를 욕하는 것도 죄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뜬금없이 누구를 대장시키겠다고 나선 건 나를 제껴버리겠다는 속셈이야. 걔하군 평생을 두고 갖가지로 경쟁해왔으니까.
물론 내가 잽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을자씨가 푸념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요새 통 귀한 누님이 눈에 띄질 않아요. 당사자 없는 일방적 화제를 돌리려고 대장이 다시 나섰다. 누님은 무슨 얼어 죽을. 을자씨가 대장을 튕기고 나서 스스로 과도했는지 테라스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새 더 굵어진 빗소리 때문에 뒷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대신 우비로 몸을 치감은 7, 8배 젊은 남녀가 빗속을 뚫고 테라스로 올라서는 소리가 시끌하게 들려왔다. 예약객들이었다. 그들은 우비를 벗어던지며 무언가 소중히 날라온 물건을 꺼내기 위해 비닐박스를 부러져쳤다. 그리고 아닌 밤 산속 검은 빗줄기가 마냥 경이롭다는 얼굴로 온몸을 샤워라도 할 기세처럼 너스레를 떨어댔다. 대화를 중단한 우리가 물끄러미 자기들을 바라보는 정황도 물론 알 바 아니라는 투였다. 한 사내가 마치 MC 역이라도 맡은 듯 무슨 멘트를 날리자 그들은 각자 자리를 찾아 앉았다. 여러분, 이 거침없는 빗줄기가 마치 우레와 같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주회? 을자씨가 희한한 걸 다 보겠다는 투로 받았다. 사내가 다시 개그맨처럼 나섰다. 그럼 먼저 오늘 7오버파라는 대단한 기록으로 우승한 아무개 씨에게 이걸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지명받은 사내가 관례인 듯 우쭐거리는 품새로 일어났다. MC가 골프채로 사내의 엉덩이를 조준하고 한 대 때리는 신용을 했다. 사내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신용으로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하고 엄살을 부렸다. 좌중에 웃음이 터지며 박수가 일었다. 우리는 그제서야 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골프장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대체에서 온 골프객들이 이 집에서 이렇게 여흥을 즐기고 잠을 자러 간다는 것도 을자씨는 알고 있었다. 지명받은 사내가 손가락으로 V자를 날리고 넉넉하게 물러나 앉았다. 이번에는 MC의 정중한 소개를 받은 한 여인이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가슴께에 스팽글이 반짝이는 붉은 오프숄더 드레스 차림으로 다소곳이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아까 비닐박스에서 꺼낸 비올라를 어깨에 걸쳤다. 곧 비올라 선율이 비에 젖은 칡넝쿨처럼 하느적거리며 검은 숲속으로 잠겨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제히 그 선율에 귀를 맡겼다. 빗소리에 음색이 제대로 뜰지 염려스럽던 것과는 달리 비올라는 요상한 앙상블로 젖은 숲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마치 오지 여행에서 낙원을 찾아가는 것 같은 경의가 배어나왔다. 낙원에서는 누구에게도 적이나 반감이 없는 것일까. 저쪽에 행동 반경이 넓어 보이는 한 사내가 맥주병과 잔을 들고 스르르 미끄러져 왔다.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사내가 을자씨 앞에 맥주를 한 잔 따랐다. 저쪽에서 우리 셋 중에 을자씨의 눈초리가 유독 불편해 보였음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렸다. 을자씨는 짤막하게 헛기침을 날리고는 그를 외면해버렸다. 연주회 흉내라도 내려면 마땅히 우리도 관객으로 끌어들여야 할 판인데 사실 그들은 우리를 안중에 없어 했던 것이다. 그게 을자씨의 기분을 뭉개버렸을 것이다. 사내가 허리를 약간 구부리며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우리 불찰입니다.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서툴지만 오늘 초연인 셈이니까요. 우리 분위기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외면한 채 을자씨가 쏘았다. 사내에 송구해야 하는 표정이 안 됐는지 대장이 을자씨를 거스르고 한마디 했다. 초연이라면 진짜 무슨 연주회라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나름으로는요. 좀 사정이 있어서요.
뭔가가 있군요. 이번에는 내가 호응했다. 대장과 나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보았는지 사내는 목례를 하고는 안심하는 빛으로 돌아갔고 선율은 다른 곡조로 옮겨 타고 있었다. 사정은 무슨? 내가 쟤들 돌아다니는 코스를 알지. 골프장 한 바퀴 돌고 여기 와서 염소고기하고 술로 든든히 채우고 나서 저 계곡 너머 펜션 거기 가서 질탕하게 노는 거지. 요즘 것들의 행태가 틀려먹었어. 이 나라가 걱정이지.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50살 안팎은 돼 보이는데요. 대장이 제 나이를 의식하면서 반론을 날렸다. 네 또래란 말이지? 그래도 나보다는 아래잖아. 을자 씨는 오기를 풀 뜻이 없어 보였다. 내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다가 의 좋은 선후배 금가겠네. 을자 씨, 그러지 말고 저 연주하는 아가씨 좀 눈여겨봐. 이 빗속에 정말 요정 같지 않아? 뭐? 난 그런 거 몰라. 을자 씨의 목소리가 꽤 커서 저쪽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는 기색이 눈에 들어왔다. 대장이 안 되겠다 싶은지 우리가 먹던 소주병과 잔을 들고 저쪽 테이블로 갔다. 아까 찾아왔던 사내에게 반배를 건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처음 몇 마디 의례적인 제스처를 주고받더니 곧 서로 귓부리에 입을 대고 뭔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잠시 후 흐린 표정으로 대장이 돌아왔다. 맥주 먹는 자들이 소주를 마시든? 을자 씨가 대장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대장이 을자 씨에게로 허리를 쭉 뻗어 얼굴 가까이에 대고 속삭였다. 누님, 우리가 좀 참읍시다. 저 여자가 시한부래요. 을자 씨의 눈이 금세 휘둥그레지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보였다. 자기의 오기가 못내 미안했는지 눈앞에 소주잔을 들어 단번에 후룩 마시고는 그 아린 맛에 잠시 진저리를 쳤다. 그리고 물었다. 시한부? 젊은 여자가 어쩌다가? 암이래요. 아. 을자 씨가 테라스 밖 칡넝쿨을 때리는 빗소리를 향해 신음을 뱉어냈다. 빗줄기보다 축축하고 차가운 목성이었다. 그래서 나는 을자 씨 신랑이 젊은 나이에 그런 병으로 우리 곁에서 사라진 걸 떠올렸다. 나는 을자 씨의 빈 잔에 소주를 따랐다. 전 같으면 반잔을 넘으면 그만하던 그녀가 이번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잔을 가득 채우고 졸졸 넘쳐 흐른 뒤에야 나는 병 아가리를 죽여 세웠다. 대장이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을자 씨 입으로 가져갔다. 을자 씨는 나이값도 못했다는 겸연쩍음으로 눈을 내리감은 채 그것을 받아 씹었다. 저쪽에서 또 한 곡조가 끝났는지 박수 소리가 일었고 나와 대장도 소극적이나마 호응해 주었다. 을자 씨의 어설픈 손뼉 소리도 들렸다. 저쪽에서 안도하는 표정들이 엿보였다. 손뼉 소리도 들렸다. 사람 산다는 게 뭐 있나? 을자 씨가 나와 대장에게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리고 곧 스스로 뒤를 걸어 잠갔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가는 거지. 나는 을자 씨 남편 생전에 그들 부부 생활의 편린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 말대로 원수처럼 싸우고 울고불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막을 내린 형편없는 무대. 남편한테 얻어맞아 피멍이 든 채 우리 동창들 앞에 나타나곤 했던 그녀. 그만큼 그녀는 동창들 말고는 어디 하소연할 만한 친척도 제대로 없었다. 천부적으로 활달한 성격 하나가 평생 그녀를 떠받친다고 할까. 두어 곡이 더 이어진 뒤 꽤 큰 박수 소리와 함께 저쪽의 연주회가 끝났다. 일행은 이제 서로 술잔을 권하며 뒷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쪽에서도 비로소 연주회 이전의 얼굴빛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순간 예의 그 붉은 드레스 아가씨가 이쪽을 향해 사뿐사뿐 걸어오는 게 아닌가. 우리는 순간 경건하게 얼어붙고 말았다. 담배 한 잔 드리려고요. 아가씨는 옥이 굴러가는 음색으로 하얀 이를 드러냈다. 아까 술잔을 들고 갔던 대장 앞에 잔을 내밀었다. 대장이 몹시 어렵고도 난처해하며 여기 누님한테 먼저 했다. 누님께도 드릴게요. 아가씨가 주저없이 글라스를 채웠다. 넘친 잔에 거품 한 줄기가 쭈르르 흘러내렸다. 대장이 거품이 먹기를 기다렸다가 그윽한 눈빛으로 여자를 향했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어요. 이 비와 어울려 유명한 프리마돈나가 비잔치 축하연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과찬이세요. 이제 겨우 처음 관중이랄 것도 없지만 관중 앞에 선걸요. 앞으로 자주 큰 무대에도 오르셔야죠. 대장은 일부러 너스레를 떠는 게 분명했다. 아가씨는 휴 한숨을 쉬더니 이 나이에 무슨 하고 혼잣말을 삼켰다. 이 나이라뇨? 대장이 뒤를 놓치지 않았다. 아가씨가 대답 대신 빙긋 웃고는 술잔을 비우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을자씨 앞으로 내밀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잔을 받쳐든 아주 공손한 자세였다. 을자씨가 얼결에 엉거주춤 일어나 역시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기보다 시한부에의 애달픈 경외감이었다. 실례가 되는 줄 알면서도 물었다.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시길래? 어쩌다 보니 그새 반백살이 다 됐는걸요? 예? 을자씨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반문했다. 세월의 횡포를 누가 막겠어요? 여인은 한숨처럼 그러나 담담하게 중얼거렸다. 솔직히 저는 30대로 봤어요. 대장의 목소리가 문득 사이를 파고들었다. 저도요, 정말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아요. 아주 아름다워요. 나도 끝내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지요. 게다가 지금은 밤, 은은한 백열등 아래서 더구나 비도 쏟아지잖아요. 여인은 시를 낭송하듯 애수어린 단어들을 도열시켰다. 그게 최선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제 반배를 받을래요? 술잔을 비운 을자씨가 아주 끈끈한 음색으로 물었다. 감사하지만 저는 술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집배라도. 그럼 자네의 입만 대도 되겠어요? 그럼요, 저는 다 이해해요. 을자씨가 유독 다에 악센트를 주었다. 여인은 그 술잔 끝에 살짝 입술을 대보이고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제자리로 돌아갔다. 정말 아깝다. 을자씨가 우울해하며 속삭였다. 우리 모두 시한부야. 그 시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지. 나는 을자씨를 위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누님,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대장이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을자씨를 위해 나섰다. 하긴 그렇지. 우리 동창들 면면을 한번 봐봐. 벌써 여럿 같다. 얼추 반은 간 것 같아. 을자씨가 나를 대놓고 응시하며 너도 한번 따져보라는 빛이었다. 술맛 떨어지게 왜 그런 걸? 여긴 대장 축하연이잖아. 내가 반대했지만 대장이 뭐 어때요? 사람 죽고 사는 얘기처럼 진솔하고 애틋한 게 어딨어요? 하는 바람에 을자씨가 입에 담기 민망하다는 듯 뜨문뜨문 동창이들 이름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누구, 교통사고, 불치병,
의문사, 자살. 을자씨, 그만하지. 나는 그녀의 입을 닫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가소롭다는 눈으로 나를 흘겨보았다. 불편해? 아무리 허울뿐인 회장이라지만 그래도 엄연히 회장인데 네가 우리의, 아니 나의 이 쓰라림을 이해해주는 척은 해야 되지. 안 그래? 을자씨는 어느새 술이 꽤 올라 있었다. 알지, 알고 말고. 우리의 마당발, 연락책, 등대, 시어머니의 며느리 역할까지 을자씨를 왜 모르겠어. 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을자씨의 헝클어진 심사를 다독였다. 사실 을자씨 없는 우리 동창회는 시쳇말로 안고 없는 찐빵, 언제고 파탄날 조직일지도 몰랐다. 나는 얘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을자씨가 눈빛을 풀며 나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그리고 한 잔 처먹어라고 농을 던지며 덧붙였다. 잔을 비우고 내가 정말 소중하다면 내 볼에 키스해라. 술이 가지껏 올랐을 때 이따금 을자씨가 넋두리로 하는 말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 그래. 나는 가볍게 대답하면서 술을 입에 머금었다. 그리고 그녀의 볼을 향해 다가가서는 불현듯 목덜미를 와락 감싸고 그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버렸다. 그녀가 입술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흘려보낸 액체가 그녀의 턱선을 따라 지르르 흘러내렸다. 내 머리를 밀쳐 입술을 뗀 그녀가 어쭈, 얘가 갑자기 터프해졌네. 너 언제 이런 박력이 생겼어? 했지만 아주 경이롭다는 기색이 더 역력했다. 저쪽 좌석의 몇몇이 우리 둘의 이 사달에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지만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는 것을 봐도 그러했다. 이만큼 내가 을자씨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거지. 내가 꼭 씨자를 붙이는 것만 봐도 알겠지? 내가 술김을 빙자해 너스레를 떨었다. 선배님들 그 돈독한 우정이 부러울 따름이에요. 조금 민망해진 대장이 사태를 수습하고 나섰다. 그렇지, 이 나이에 무슨 색다른 감정이 있긴 하겠니? 을자씨가 얼버무리며 저쪽 연주자 여인하고 눈길이 마주쳤는지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는 아직도 마무리가 시원치 않은 아까 먼저 간 동창들 얘기를 다시 들추었다. 우리 초등학교 30여 명 졸업생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동창들을 친척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온 자기의 일상적인 정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나라 요즘 평균 수명이 80살이 넘는데 우리 나이에 그럴 리가 없다는 반론을 폈다. 그건 전국적인 통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을자씨가 다시 반격을 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을지 모르는 사진 한 장 얘기를 꺼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6년 후 성인이 되었다는 우쭐함으로 의기투합한 동창회를 끝내고 사진관에 가서 찍은 흑백 사진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사진을 찍었던 기억조차 희미한 나에게 그 사진을 보관까지 하고 있다는 을자씨는 과연 우리 동창회의 안고 같은 존재였다. 너무 오래 버려두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진을 찾아보아야겠지만 찾아진다면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졸업생 30여 명 중에 공장에 취업 간 여자 둘과 군대를 지원한 남자애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참석한 뜻깊은 동창회였다는 술회도 을자씨는 빼놓지 않았다. 사진 얘기로 초점이 옮겨진 뒤 화제가 일단락된 우리는 기분 괜찮은 주기를 얼굴에 칠한 채 자리를 파하기로 했다. 우리가 저쪽이라고 칭하던 객들의 좌석을 가로질러 좀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대지를 향해 응석을 뿌리는 빗줄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이 비잔치를 더 즐기려는지 다만 연주자 여인이
정수리까지 묻히는 두툼한 의자에 담요를 걸치고 눕다시피 앉은 것 말고는 여기저기 잡담들이 무성한 중이었다. 우리가 빗속으로 나서는 게 용감해 보였을까. 그들의 가벼운 박수 소리도 두어 점 들려왔다. 우리는 출입문과 테라스를 연결한 차양막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대리운전을 불렀다. 진작 대리운전자를 예약해 놓지 못한 걸 후회했지만 그만큼 열띠고 집중된 자리였다고 핑계댈 수밖에 없었다. 여기저기 대리운전 번호를 눌러대던 주인 아저씨가 오늘 비가 와서 동이 났다며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비가 그칠 기미는 없고 술을 더 먹으며 기다릴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서 대장이 나섰다. 제 차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보죠 뭐. 음주운전? 나와 을자씨의 눈동자가 동시에 커졌다. 어떻게 될지 몰라 아까 비가 오면서 실은 술을 거의 안 마셨거든요. 그래도 몇 잔은 했잖아. 을자씨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다. 먹는 신용만 했어요. 누님 염려마세요. 대장이 빗속을 뚫고 제 차로 달려가더니 부르르 시동을 걸었다. 정말 자신 있어? 차에 오르면서 을자씨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누님이 이렇게 세심하시다니요? 당연하지. 나는 그래도 여자고 게다가 아까 죽은 애들 몇몇을 손꼽기도 했잖아. 교통사고도 없지 않아. 을자씨가 안전띠를 매면서 대장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차가 빗발을 뚫고 산길을 엉금엉금 기어내려와서는 쭉 뻗은 간선도로로 접어들었다. 윈도우 셰시가 울부짖으며 빗방울을 젖혀내기 시작했다. 천천히 천천히. 조수석에 앉은 을자씨가 연신 참견했다.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주오는 차나 뒤따라오는 차 모두 함께 잘해야 된다고요. 대장도 피실피실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최소한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마주오는 차가 미친놈처럼 과속하면요? 아이, 그건 운명이지 뭐. 을자씨가 풍선 꺼지는 소리를 냈다. 대장이 여전히 웃음기를 띠고 물었다. 그렇게 죽는 게 싫으세요? 싫지. 아직은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게 뭔데요? 비밀이야. 저한테도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대장의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악 하는 을자씨의 외마디와 함께 브레이크 찢어지는 소리가 빗줄기를 흔들었고 차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안전띠를 맸지만 을자씨와 나는 차 창틀 플라스틱에 머리를 찧었고 몇 초 뒤 360도 회전 후 멈춘 차에서 겨우 눈을 뜨고 혼겁한 정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헤드라이트가 쏘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누워있는 웬 시커먼 물체가 우연 속에 드러났다. 빗물에 붉은 액체가 섞여 흐르는 것도 보였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중얼거렸다. 저게 뭐야? 을자씨도 마찬가지였다. 비상등을 켠 대장이 잠시 정신줄을 가다듬고 나서 아주 느린 속도로 물체 앞으로 차를 가까이 댔다. 로드킬 당한 시커먼 짐승이었다. 이 차에 치인 거야? 을자씨가 조금은 안정된 음색으로 물었다. 저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럼 앞에 간 차가 그런 거네. 아직 살아있을까? 구호하려고요? 글쎄, 어쩌지? 정말 찝찝하네. 을자씨가 잠시 괴로워했다. 뭐 어쩌겠어요.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둘 수밖에요. 그럴까? 을자씨가 체념하는 말로 받았다. 차가 몇 바퀴 후진했다가 간신히 사체를 피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뒷차량이 없어 추돌당하지 않았고 중앙 분리 레일을 때리거나 길가로 추락하지 않았음을 친후 신조로 느껴오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을자씨가 확인해준다는 것은 산속 염소집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죽은 동창들에 대한 면면이었다. 그녀의 내심엔 이것을 핑계로 술 한잔 하자는 뜻도 섞여 있었다. 아예 만남 장소도 막걸리를 주종으로 하는 선술집이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내게 을자씨는 쇼핑백에서 우편 엽서만한 예의 그 사진부터 꺼내 보였다. 기어코 이걸 찾아냈지 뭐니? 그런데 내가 이 사진을 내던져 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것 좀 봐봐. 창피하지만 너한테 먼저 토로하고 진도 나가는 게 편할 것 같아. 얼핏 보아 을자씨는 횡설수설하는 여자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 끝을 보고 피식 웃음을 날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을자와 내가 사진관에 가서 사진 묶음을 받아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어머머 하고 을자의 얼굴이 달아오르더니 야 다시 찍자 하고 달려들던 장면이 깊은 못에서 떠오르듯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여름이라 반소매에 짧은 치마들로 가지껏 모양을 내느라고 낸 예비 숙녀들 속에 그제나 이제나 활달하기 짝이 없는 을자가 맨 앞줄 중앙에 앉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앞불싸 자기도 모르게 두 무릎을 제대로 붙이지 못한 포즈였던 것이다. 그의 이 실수를 덮기 위해 다시 사진을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 정도는 애교야. 속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뭘. 하고 을자를 풀어주기 위해 나는 여러 날 성의를 보였다. 을자가 어쩔 수 없이 친구들에게 우송은 했지만 사진 얘기가 나올라 치면 몇 내 유일의 그 사진사를 매번 가만두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진은 속절없이 퇴색해갔던 것이다. 이 사진을 을자가 찢어버리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 동창회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을 뿐이어서 동창회 이름으로 감사패라도 하나 증정하고 싶을 정도였다. 더욱이 꼴도 보기 싫은 이 사진을 어느 책갈피엔가 되는 대로 처박아 둔 덕에 얼굴 윤곽 하나 바래지 않고 온전히 살아있으므로 그 가치가 더욱 큰 것이 매야. 정말 이 보물을 잘도 간직하고 있었네. 나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탄의 염을 바랬다. 놀리는 거 아니지? 여전히 을자씨는 가랑이의 콤플렉스를 입가에 달고 있었다. 그럼 이렇게라도 할까? 나는 주머니에서 사인펜을 꺼내 사진 속 을자씨 무릎 부위를 까맣게 칠해줄 것처럼 발을 뻗었다. 하지만 을자씨는 내 손을 붙들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둬. 내 실수는 실수고 사진을 오염시키고 싶진 않아. 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사진에 초점을 맞추고 애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뜯어보기 시작했다. 얘 얼굴 좀 봐. 이거 다 재건축한 거 맞지? 을자가 귀하를 가리키며 입을 삐죽했다. 그래도 지금의 눈, 코, 입이 다 들어있는데 뭘. 내가 귀하를 두둔하는 뉘앙스를 보이자 을자는 눈동자가 하얘지며 화제를 돌렸다. 한번 헤아려 봐. 을자씨는 죽은 애들을, 나는 죽었다는 소문이 없는 애들을 그간의 기억을 더듬어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리고 잠시 뒤 과연 반이나 갔다는 마당발 을자씨의 말이 맞다고 인정해야 하면서 나는 두통 같은 무력감으로 막걸리를 한 돼 더 시켰다. 그간 꽤 긴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 동창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았다. 우리 동창들이 유심히 나약하거나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왔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었다. 그러므로 씁쓸했다. 동시에 나도 쟤들처럼 곧 가게 될지도 모를 것 같은 위기감도 밀려왔다.
을자 씨가 술잔을 내 눈앞으로 내밀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가 술자리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을 뻔했다. 인생의 노을이 지고 초가을 나뭇잎이 떨어지면 일벌들은 벌통을 찾아 기어들게 마련이지. 쟤들은 다 벌통으로 들어간 거야. 꿀도 많고 춥지도 않고 여왕님도 있잖아. 을자 씨는 사진 때문에 내가 잔뜩 우울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열심히 저쪽 세상을 수식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도 그곳은 그곳일 뿐이었다. 문제는 여기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 희로애락 오욕칠정의 물정이 꿈틀대는 이곳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불현듯 숨이 턱 막혀오는 한순간과 맞닥뜨리고야 말았다. 그건 반란 같은 물정이었다. 하지만 을자 씨에게 횡설수설 늘어놓을 수 없을 만큼 비밀스런 것이었다. 나는 대책 없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반이나 갔다는 것에의 상실감과 회오의 정에서 푸른 숲으로 나를 잡아끄는 마력이었다. 밑도 끝도 없는 반란이 아니었다. 꿈속에 그것이 재현된 게 분명했다. 솔직히 나는 그의 소식을 여태껏 신라처럼 궁금해해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을자 씨가 얘가 누구지 하고 저 세상과 이 세상 친구들 속에 섞여 있는 어떤 애를 가리키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 내 가슴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던 것이다. 그 애는 정녕 우리 동창들에게는 신규루 같은 존재일지 모른다. 나는 을자 씨 앞에서 가지껏 무관심한 척했다. 그러나 내 쿵땅거리는 가슴이 얼굴로 번져오는 것을 사귈 도리는 없었다. 나는 호흡을 정제하고 기어코 그 애를 묻고 말았다. 너도 모른단 말이지? 글쎄, 앞만 봐도 기억이 없네. 우리 동창 맞아? 을자 씨는 마당발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되물었다. 그리고 잇따라 내뱉었다. 이쁘고 선하게 생겼네. 그렇지, 청순하지? 세상 풍파 모를 것 같은 얼굴이지? 나는 들떠서 물었다. 얘 좀 봐. 그냥 맛이 확 가버리네. 을자 씨가 눈을 흘겼다. 나는 얼굴이 화끈해지는 걸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 동창 중에 이런 애가 있었다는 게 신기해서. 나는 진땀 같은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좋았어. 얘가 누군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다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내가 한 달 내로 알아내고 만다. 을자 씨가 자신 있게 술잔을 한번 흔들더니 입으로 가져갔다. 그래, 꼭 알아봐. 알게 되면 우리 한번 만나러 가자. 나는 마구 방망이 질치는 가슴을 들뜬 음성에 담아냈다. 알았어. 나만 믿고 기다려. 나는 을자 씨의 수완을 믿어야 했다. 그러면서 어쩐지 이 허름한 선술집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부지불식 솟구치는 게 이상했다. 을자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진 속 그 애를 확인한 후 나는 거대한 폭포와도 같은 낙차에 휩쓸리는 걸 추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어섰다. 우리 좀 멋진 데로 가자. 사진을 보더니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죽은 애들 때문이야? 그 애 때문이야? 맞아, 다 맞아.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좀 근사한 데로 가서 살아있음을 자축하자고. 나는 스스로 무척 수다스러워졌음을 알고도 남았다. 너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좀 이상하면 어때? 이렇게 긴 세월을 서로 알고 왔는데 이상할 게 뭐 있어? 얘 좀 봐. 나의 행동이 무척 충동적인지 을자 씨가 나를 뚫어지라고 쳐다본 후 이윽고
결단을 내렸다. 그래, 좋아. 너 이거 내가 사진 잘 간직해온 보답이다. 그래, 가자. 나는 을자씨의 손목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에는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살롱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을자씨가 내 얼굴을 뜯어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다. 살롱 안에는 황금빛 조명이 불규칙한 블랙 시그널과 교차되면서 술집답지 않은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우리는 최대한 구석진 룸에 툽상한 테이블을 찾아 작석했다. 짙은 자주색 재킷에 검정 나비 넥타이를 맨 웨이터가 정중히 메뉴판을 내밀었다. 나는 감나가는 프랑스산 레드와인에 국산 연어회와 육포를 주문했다. 분위기 좋네. 을자씨가 내 기분을 띄울 셈으로 목청을 떨며 이쁘게 웃어 보였다. 그냥 취하고 싶어. 너 취한 걸 본 적이 없지만 머스매들 취하면 감당 못하겠더라. 염려마,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할 것 같아 오늘은. 얘가 참 이상하네 오늘. 을자씨가 입술을 비비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술과 안주가 진열되자 나는 거푸 와인잔을 들이켰다. 을자씨와 건배하는 것도 신용일 뿐이었다. 나는 그 애를 얼마든지 기억한다. 아니, 뇌리에 철판처럼 새겨져 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견고해진다는 느낌도 들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내 일상이 깨지거나 추락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새겨진 채 아리지만 파묻고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을자씨의 사진이 그 흙더미를 젖히고 빛도 바래지 않은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 줄이야. 나는 요기를 느끼고 화장실을 찾아 일어섰다. 내 몸가짐이 위태로운지 을자씨가 따라 일어섰지만 나는 그녀를 가만히 제자리에 앉혀놓았다. 화장실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화장실 문 앞구석의 장식대 위에 다소곳한 얼굴로 앉아있는 빨강색 꽃 한 송이. 아, 아내모네.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참이나 그것을 응시했다. 생화인지 조화인지 모를 그 꽃송이도 가만히 나를 아는 채 했다. 나는 그의 이름도 6학년 가을쯤에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던 것도 기억한다. 노래 실기 시간에 두 손을 맞잡아 아랫배에 붙이고 목청을 가다듬던 모습도 그 처음 보는 예쁜 자세에 벙벙하기만 한 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눈빛도 잊지 않고 있다. 그때 그의 손목에 난 쌀톨만한 붉은 점이 왜 그토록 강렬하게 내 눈을 찔렀는지 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일주일도 안 돼 그 애는 사라졌다. 나는 틈틈이 그 애의 흔적을 찾곤 했지만 정녕 다시 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정말이지 신기루처럼 그해 여름 동창회에 그녀가 나타났다. 그리고 사진에 얼굴을 남기고 사라지는 걸 나는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그 애는 종종걸음으로 사라지던 것이다. 그제서야 그 애가 우리 모교 졸업자 명부에 실려있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곧 군대를 갈 몸이었고 더 이상 뭘 어쩌기엔 복잡하기만 한 청춘이었다. 그런데 지금에서 새록새록 그 애가 보고 싶어지는 건 뭘까? 세월의 횡포에 대한 반감일까? 용변을 보고 잠시 아내문의 곁을 서성이다 자리로 돌아오니 어떻게 알고 왔는지 대장이 와 있었다. 그는 왠지 우울한 낯빛으로 주저주저하는 태를 감추지 못했다. 저 술자리 흥을 깨는 것 같지만요.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자 대장 대신 을자씨가 물기 어린 목소리로 훌쩍였다. 귀하가 죽었대. 죽어? 또? 나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건강해 보였는데 의욕도 강했고. 을자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었다. 그래서 그동안 그림자도 안 보였던 거야? 어디가 아팠었대? 아니면 무슨 사고래? 내가 황망히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을자는 당혹감에 떨었고 나는 어이없음에 몸서리를 쳤다.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 그녀의 몸과 언행이 영영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허무감의 발로였다. 전지전능한 분을 향한 참담한 항의의 표시였다. 그러나 어찌하랴. 생명체가 죽고 사는 일은 태초부터 인간이 알 바 아닌 것을. 나는 손목시계를 훔쳐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가봐야지. 이렇게 만취한 꼬라지로? 을자씨가 코를 훌쩍이며 되물었다. 그래, 살았을 적엔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지만 이제는 예의를 갖추자는 거구나. 술 깨고 내일 아침 가자. 나는 머리끝부터 술기운이 하얗게 증발하는 걸 느꼈다. 검정 옷을 꺼내 다려입고 머리도 곱게 빗고. 을자씨가 성의를 다해 중얼거렸다. 내가 을자씨도 달랠 겸 울적하게 앉아있는 대장을 보고 농처럼 건넸다. 대장, 도둑놈만 쫓지 말고 저승사자도 좀 따끔하게 혼내줘. 그래도 대장은 아직 우리보다 젊잖아. 대장이 멋쩍게 웃으며 연신 눈물을 훔치는 을자씨를 이렇게 세웠다. 우리는 말없이 살롱을 나왔다. 가로등이 출렁거렸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춤을 추었다. 걸었다. 술이 오른 을자씨가 몸을 의지해왔다. 나는 을자씨를 지탱해주며 긴 한숨을 허공으로 날렸다. 그리고 자그마하게 말했다. 을자씨, 그 애 찾지 마. 눈물을 훔치며 그녀가 반문했다. 왜? 겁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어디선가 선하고 단란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줄기를 타고 가슴께로 흘러내렸다. 대추나무에 어인 일인지 새가 날아왔다. 이번에는 두 녀석이 함께였다. 눈에 잘 띄지 않을지라도 나름 정성스레 꽃잎을 틔워내는 대추나무를 아침부터 찾아왔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새를 향해 그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아주 나직이. 크게 소리내면 그 애의 행복이 깨지기라도 할 것 같았어. 나는 검은 넥타이를 찾아매고 현관문을 나섰다.